오늘은 심장을 무섭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해가 되도록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죠.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는데 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식사가 단순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저녁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약을 챙기는 일이 생활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약통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뭘 맡고 있는 걸까? 그리고 뭘 지키고 있는 걸까?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긴 대답입니다.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심장은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검진표는 그 시스템을 한 장에 요약해둔 지도 같은 거죠. 오늘의 한 문장만 미리 드리겠습니다. 심장 관리의 시작은 겁이 아니라 해석력입니다. 자, 이제 심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천천히 그려볼까요? 제1장 심장은 펌프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이다. 심장을 펌프라고 부르면 그림이 단순해집니다. 피를 밀어내는 근육, 그게 심장.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펌프가 오래 버티려면 조건이 몇 가지 더 필요합니다. 리듬이 일정해야 하고 길이 막히지 않아야 하며 압력도 너무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장도 딱 이 구조로 움직입니다. 리듬은 전기와 자율신경이 만들고 길은 혈관이 만들며 압력은 혈관 벽과 신장이 함께 조절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릴 때 심장은 오래 버팁니다. 심장을 하나의 도시로 떠올리면 이해가 더 쉬워요. 심장은 발전소이자 펌프이고 리듬을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혈관은 도로, 혈액은 물류, 자율신경은 운영팀이죠. 신장은 물과 압력과 균형을 관리하는 조절 부서에 가깝습니다. 도시가 무너질 때 꼭 폭발해서 무너지진 않습니다. 신호등이 어긋나고 도로가 거칠어지고 물류가 막히면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죠. 심장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은퇴 후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가 어제보다 숨이 조금 더 찬 느낌. 집에 돌아와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약간 높은 숫자. 그리고 아침 약을 먹었는지 순간 헷갈립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죠. 괜찮은 건가? 큰일이 시작된 건가? 이 영상은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진정시키는 방법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심장은 펌프지만 더 정확히는 시스템입니다. 리듬과 길과 압력이 한 팀이고 이 팀이 하루를 굴립니다. 실험 사례입니다. 심장병은 번개처럼 보이지만 번개가 잘 치는 하늘이 있다. 사람이 심장을 무서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장이 한번 사고를 치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학이 심장을 다루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의학은 사고만 보지 않고 사고로 가는 길을 봅니다. 예전에는 심장병을 그저 운처럼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구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 사건이 생길까? 그래서 아주 긴 관찰이 시작됩니다. 같은 지역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생활과 수치와 사건을 기록해보는 방식입니다. 이런 연구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단 하나예요. 심장병은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처럼 보이지만 번개가 잘 치는 하늘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을 만드는 건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흡연, 혈당 흐름, 활동량, 수면, 그리고 체중의 방향. 그러니까 심장 관리의 핵심은 사건을 피하려고 몸을 겁주는 게 아니라 확률을 바꾸는 쪽으로 생활과 치료를 설계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메시지가 더 단단해집니다. 심장은 운명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원리를 알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내 심장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심장의 언어를 이해하고 내 시스템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 읽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만들고 싶은 힘입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심장을 이해한다는 건 사건을 외우는 게 아니라 확률을 읽는 일입니다. 제2장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크게 세 종류다. 심장의 신호를 단순하게 분류하면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리듬의 신호. 두근거림, 맥이 건너뛰는 느낌 같은 것. 둘째, 길의 신호. 운동할 때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한 느낌. 셋째, 압력과 과로의 신호. 숨이 차거나 붓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이 세 가지는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이 불편해지면 심장은 더 무리해서 뛰어야 하고 그러다 리듬이 흔들릴 수 있죠. 압력이 높아져도 심장은 과로하고 그 과정에서 리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해한다는 건 신호를 분류하고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일부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능력이고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나는 어떤 신호에 가장 민감한가요? 두근거림인가요? 숨참인가요? 아니면 가슴 답답함인가요? 대부분은 한 가지를 먼저 느끼고 거기서 불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분류가 도움이 됩니다. 분류가 되면 두려움이 줄어들거든요. 제3장 리듬은 전기가 만들고 전기는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심장이 뛴다는 건 근육이 수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육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죠. 심장에는 리듬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전기 신호가 출발하고 그 신호가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심장이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가끔 두근거리는데 괜찮을까요? 맥이 한 번씩 건너뛰는 느낌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두근거림 자체가 곧 위험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근거림은 단서입니다. 단서는 해석해야 하고요. 그 해석을 돕는 첫 번째 열쇠가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흥분하면 심장이 빨라지고 안정되면 심장이 느려지죠. 이건 정상적인 조절입니다. 문제는 조절 자체가 아니라 조절이 과로하는 생활입니다. 잠이 부족하고 카페인이 늘고 스트레스가 길어지고 활동은 줄어들면 자율신경은 계속 심장을 설득하거나 다그치게 됩니다. 그때 심장은 리듬으로 말을 걸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후에 커피 한 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커피만 마시면 심장이 빨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심장이 망가졌나?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예민해지고 수면의 질이 흔들리면서 자율신경이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즉, 심장이 고장이라기보다 심장이 더 솔직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며칠 동안 잠은 어땠는지,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식사는 짰는지, 스트레스가 길게 이어졌는지, 약을 건너뛴 날이 있었는지. 이건 자책 리스트가 아닙니다. 심장의 언어를 번역하는 작은 사전입니다. 여기서 짧은 요약을 한번 넣겠습니다. 리듬은 전기이고 전기는 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생활을 반영합니다. 제4장 자율신경을 이해하면 두근거림이 덜 무섭다. 자율신경은 크게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몸을 깨우고 속도를 올리는 쪽, 그리고 몸을 쉬게 하고 속도를 낮추는 쪽. 이 균형이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건강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균형이 거칠어집니다. 급하게 올라가거나 급하게 내려가거나 혹은 오르내림이 불규칙해지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두근거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근거림을 없애는 것만 목표로 삼으면 불안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박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목표를 바꾸면 편해집니다. 두근거림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위험 신호인지 생활 반응인지 구분하는 것. 그래서 이런 구분이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끝나는 두근거림인지,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두근거림인지, 숨이 찼는지 어지러웠는지 가슴 통증이 동반됐는지.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두근거림은 공포에서 관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약 복용 루틴이 이 관찰과 맞물립니다. 약을 제때 먹었을 때와 아닐 때 몸의 리듬이 달라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약과 생활 입력에 반응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을 이해하면 두근거림은 덜 무섭습니다. 분류가 시작되면 불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례입니다. 스트레스는 기분이 아니라 생리학으로 들어온다. 자율신경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마음이 혈압에 영향을 주나요? 스트레스가 심장을 망치나요? 정답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을 도덕 이야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조절 시스템이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
혈관이 수축할 때, 혈압이 올라갈 때, 그 배후에는 신경과 호르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기분에서 끝나지 않고 생리학으로 들어옵니다.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혈관이 막힌 게 아닌데도 강한 감정 스트레스 뒤에 심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진 듯 보이는 경우가 알려져 왔습니다. 이건 공포를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찰을 주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뇌와 분리된 장기가 아니라 조절의 끈으로 연결된 장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니어에게 필요한 태도는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의지로 참아야 하는 것만으로 보지 말고 몸의 리듬을 흔드는 입력으로도 바라보는 것. 이 관점이 2부 검진표로 넘어갈 때 큰 힘이 됩니다. 검진표의 숫자들은 식사뿐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활동, 약 복용 같은 입력에 반응하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심장은 마음을 비유로만 받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다루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제5장 관상동맥. 심장도 자기 밥줄이 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번 놀랍니다.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데 심장 자신은 어디서 피를 받을까요? 심장도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심장도 산소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그걸 공급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심장질환의 핵심을 바꿉니다. 심장 문제가 심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길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단어가 나오면 사람은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겁을 원리로 바꾸면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길이 좁아지면 가끔 부족해진다. 길이 갑자기 막히면 큰 사고가 된다. 이 두 문장이 큰 그림입니다. 협심증은 대개 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고, 심근경색은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사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한 장면을 더 해볼게요. 산책할 때는 괜찮은데 언덕만 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잠깐 쉬면 나아지는 느낌. 이런 부하가 걸릴 때만 나타나는 신호는 길과 관련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장이 아닌 원인도 가능하지만 길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라는 의미죠. 왜 쉬면 좋아질까요? 쉬면 심장이 덜 일하고 필요한 산소량이 줄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잠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 관점은 심장 이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심장은 공급과 수요로 대화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장도 길이 필요하고 그 길이 관상동맥입니다. 심장질환은 종종 길의 질환이기도 합니다. 실험 사례입니다. 안정형 협심증에서 당연해 보이는 것을 다시 시험한 연구 이야기. 여기서 지적 쾌감이 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관이 좁으면 스텐트를 넣으면 되지 않나. 길이 좁으니까 길을 넓히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의학은 당연해 보이는 것을 가끔 실험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시술의 효과 중 일부는 치료에 플러스대한 기대 때문일 가능성은 없는지. 그래서 등장한 게 가짜 시술이 포함된 연구입니다. 한쪽 그룹은 실제로 시술을 받고 다른 그룹은 시술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단계가 빠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실험이 시술이 의미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에서 혈관을 여는 치료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형 협심증에서는 이야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복잡할까요? 협심증의 통증은 혈관 굵기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산소 수요, 자율신경, 통증 인지, 약물 최적화, 생활 패턴까지 함께 엮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을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바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술이 확실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일부에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심장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원인, 한 가지 해결책으로 단순화하면 오히려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여러 레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길의 문제를 이해할 때 좁다 넓다만 보지 말고 수요와 리듬과 약과 생활까지 함께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제6장 혈관 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 혈관을 우리는 파이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살아있는 벽입니다.
벽은 매일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적응합니다. 적응은 때로는 보호가 되지만 오래가면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혈관 벽이 변하는 대표적인 두 축은 이렇습니다. 압력에 의해 벽이 지치고 딱딱해지는 축, 그리고 쌓임이 생기면서 벽이 거칠어지는 축. 압력의 대표는 혈압이고 쌓임의 대표는 콜레스테롤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벽이 딱딱해지면 압력도 불리해질 수 있고 벽이 거칠어지면 쌓임도 더 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심장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조용히 방향이 기울어지다가 어느 순간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검진표가 의미가 있습니다. 검진표는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거든요. 일부에서는 방향을 읽기 위한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원리를 가지고 검진표를 실제로 읽게 될 거고요. 실험 사례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는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이라는 관점. 여기서 전 세계 규모의 아주 큰 관찰 연구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심근경색 같은 사건이 나라와 문화가 달라도 비슷한 패턴으로 설명되는지를 본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찰이 주는 메시지는 의외로 담백합니다. 나라마다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심근경색 위험을 키우는 큰 축은 상당 부분 수정 가능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장 사건은 한 가지 원인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개 위험 요인이 뭉쳐서 오고 시간과 함께 오죠. 둘째, 반대로 말하면 한 가지를 완벽히 고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조금씩만 바꿔도 전체 그림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관점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꺼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이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 관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내 시스템에서 가장 큰 레버가 뭔지 찾는 것. 혈압인지, 당의 흐름인지, 활동인지, 수면인지. 그리고 그 레버를 한 번에 확 꺾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방향을 바꾸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심장 사건은 운처럼 보이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건 확률입니다. 그리고 확률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또 다른 실험 사례입니다. 식사 실험이 보여준 것, 혈압은 특정 음식보다 구조에 반응한다. 혈관 벽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혈관 벽은 왜 변할까? 답은 생각보다 조용한 식사 실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에게 아무 음식이나 먹게 하지 않고 아예 식사를 연구팀이 준비해서 일정 기간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을 먹었는지가 더 정확해지죠. 이런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체중을 극적으로 빼지 않아도 소금을 완벽하게 끊지 않아도 식사의 구조를 바꾸면 혈압이 내려가는 흐름이 관찰되곤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식사의 구성입니다. 그 다음 더 흥미로운 실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어떤 기간은 소금을 더 먹게 하고 다음 기간은 소금을 줄이게 하면서 혈압의 반응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소금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즉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죠. 결과는 재미있습니다. 많은 사람에서 소금을 줄였을 때 혈압이 내려가고 다만 사람마다 반응의 크기가 다릅니다. 누구는 크게 내려가고 누구는 덜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식사의 고정이 쉬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입맛이 강해져서 간이 세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혈압은 은퇴 후에 손대기 쉬운 레버가 되기도 합니다. 극단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은 운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은 바뀔 수 있고 바뀌는 방식은 대개 식사의 구조에서 시작합니다. 제7장 혈압. 숫자보다 벽의 노동 강도로 이해하면 편해진다. 고혈압이라는 이름은 심심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과소평가되기도 해요. 하지만 한 문장으로 바꾸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 벽이 매일 더 큰 힘을 버틴다는 뜻입니다. 혈관은 고정된 파이프가 아닙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벽입니다. 늘어났다 돌아오고 수축했다 풀리면서 균형을 잡죠. 그리고 손상되면 회복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벽은 지칩니다. 몸은 버티기 위해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려는 방향으로요. 그 과정이 길어지면 심장도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결국 심장이 오래 과로하게 되죠.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혈압이 오를 때는 느낌이 없는데 왜 관리가 중요하죠? 혈압은 통증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불리해지면 사건의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오지만 확률은 매일 쌓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혈압은 이런 흐름들과 자주 연결됩니다. 짠 국물이 반복되는 흐름, 걷는 양이 몇 달 동안 줄어드는 흐름, 수면의 질이 흔들리는 흐름, 그리고 약 복용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는 흐름. 약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볼게요. 혈압약을 왜 꾸준히 먹어야 하냐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혈압약은 벽의 과로를 줄이는 도구다. 벽이 쉬면 심장도 덜 무리한다.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은 숫자라기보다 혈관벽의 노동 강도입니다. 실험 사례입니다. 혈압 목표를 더 낮게 잡았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었나?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임상 실험 이야기를 해볼게요. 혈압을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정면으로 실험을 합니다. 혈압을 표준 목표로 관리하는 그룹과 그보다 더 낮게 집중 목표로 관리하는 그룹을 나눠 수년 동안 결과를 보는 방식입니다. 이런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혈압을 더 잘 낮추는 전략이 심혈관 사건이나 사망 위험을 낮추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찰이 나옵니다. 다만 동시에 너무 공격적으로 낮출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도 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한 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이것입니다. 무조건 낮추자도 아니고 그냥 놔두자도 아닙니다. 내 몸의 조건과 동반질환, 약의 반응, 어지럼이나 낙상 위험 같은 현실까지 포함해서 의료진과 함께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중간 길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내 혈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해하고 반응을 보고 목표를 정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은 숫자 그 자체보다 내 시스템이 어떤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제8장. 콜레스테롤을 길의 관점으로 보면 갑자기 이해가 된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은 기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나쁜 물질이라기보다 몸이 쓰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재료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재료가 벽에 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벽에 먼지가 조금 붙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먼지가 계속 붙고 그 위에 또 붙고 그게 오래 이어질 때죠. 그럼 벽은 거칠어지고 길은 조금씩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하가 걸릴 때만 부족해지는 느낌. 둘째, 어느 순간 갑자기 막혀버리는 큰 사건. 이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협심증은 대개 쌓임의 시간이 만들고 심근경색은 종종 막힘의 순간이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겁을 줄이기 위해 한 문장을 더 보태겠습니다. 대부분의 쌓임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2부에서 더 깊게 다룰 거라 1부에서는 원리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제9장 신부전 고장이 아니라 과부하의 역사. 신부전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마치 심장이 끝났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신부전은 심장이 노력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노력한 결과가 누적된 상태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심장은 버티는 능력이 대단한 기관입니다. 한번 힘들어졌다고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더 강하게 뛰고 더 빨리 뛰고 더 많은 물을 붙잡고 더 큰 압력을 만들면서 버팁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문제는 보상이 오래가면 그 보상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신부전은 종종 이렇게 위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찬 것 같다. 요즘은 계단이 힘들다. 발목이 좀 붓는다. 밤에 누우면 숨이 답답하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하나입니다. 겁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특히 식사와 약 복용이 일정한 분이라면 작은 변화가 단서가 되기 쉽습니다. 실험 사례입니다. 신부전은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팀의 흔들림일 수 있다. 신부전 이야기를 들으면 시니어가 가장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숨이 차고 붓고 피곤한데 그게 나이 탓인지 심장 탓인지 헷갈린다는 점이죠. 여기서 도움이 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신장의 관계입니다. 심장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 신장은 피가 덜 온다는 신호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몸은 물과 염분을 더 붙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붓기가 생기고 숨이 차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이 먼저 흔들려도 심장은 부담을 받습니다. 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혈압이 불리해지고 조절 신호도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두 장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를 의학에서는 한 팀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부전은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 전체의 조절 문제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1부에 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부 검진표에서 신장 지표가 왜 중요한지 그 연결이 미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부전은 심장만의 고장이 아니라 순환과 조절의 팀플레이가 흔들린 상태로 이해할수록 설명이 쉬워집니다. 신부전은 심장이 게으른 게 아니라 심장이 너무 오래 성실했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제10장 부정맥. 두근거림보다 먼저 분류가 시작이다. 부정맥은 세 글자지만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빠른 리듬, 느린 리듬, 불규칙한 리듬. 여기서부터 이미 갈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공포 대신 분류입니다. 분류는 판단의 시작이고 판단은 불안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끝나는 두근거림이 있다면 스위치형일 수 있습니다.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느낌이라면 생활형일 수도 있습니다. 둘은 대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또 하나, 약 복용 루틴이 있는 분들은 약을 건너뛰거나 타이밍이 바뀌었을 때 리듬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찰 포인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근거림이 왔다면 시작은 갑자기였는지, 끝도 갑자기였는지, 숨이 찼는지, 어지러웠는지, 가슴 통증이 동반됐는지, 이 5가지를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정맥은 겁이 아니라 분류로 시작합니다. 실험 사례입니다. 부정맥이 무서운 이유는 용어가 아니라 패턴을 모를 때다. 부정맥 파트에서 시청자 이탈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용어가 많고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흥미로운 지식 블록을 하나 넣겠습니다. 심장이 매 순간 똑같이 뛰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반영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아는 겁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큰 변화는 관찰 가치가 커집니다. 둘째, 생활 입력이 바뀌면 리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불규칙이 항상 위험도 아니고 항상 괜찮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공포가 아니라 분류입니다. 작은 실험처럼 해볼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두근거림이 생기는지 패턴을 찾는 겁니다. 잠을 설친 날, 짠 음식을 먹은 날, 커피가 늘어난 날, 감정이 크게 흔들린 날, 약을 놓친 날. 이 패턴을 알아두면 두근거림은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의사와의 대화에서 힘이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 4가지만 있어도 진료는 훨씬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정맥은 무조건 겁낼 일이 아니라 분류와 패턴으로 접근할수록 이해가 쉬워집니다. 제11장 은퇴 후 생활, 식사와 약 복용이 시스템을 만든다. 이제 1부의 생활 이야기를 길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식사가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약 복용도 생활의 중심이 되죠. 식사는 이렇게 나뉩니다.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식사, 간단하지만 들쭉날쭉한 식사. 심장은 2가지를 모두 느낍니다. 짠 음식은 혈관벽에 부담을 올릴 수 있고, 단 음식과 잦은 간식은 대사 흐름을 흔들 수 있으며, 과한 음주는 리듬과 혈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은 도시 운영팀에 주는 일정표 같습니다. 제 시간에 들어오면 운영이 안정되고,
자주 빗나가면 운영팀은 다시 조정하느라 분주해집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현실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약을 먹고 있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약은 불안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위험 환경을 낮추는 도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은 이해가 부족할 때 커지고 이해가 생기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말하겠습니다. 심장은 의지로 관리하기보다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편해집니다. 제12장 10분 요약 리프레인 길을 잃지 않게 다시 정리.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심장은 펌프이지만 더 정확히는 시스템입니다. 리듬과 길과 압력이 한 팀입니다. 리듬은 전기와 자율신경이 만들고 길은 혈관이 만들며 압력은 혈관 벽과 신장이 함께 조절합니다. 두근거림은 단서이고 단서는 분류로 시작하면 덜 무섭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밥줄이고 길이 좁아지면 부족해지고 갑자기 막히면 사건이 됩니다. 혈압은 벽의 노동 강도이고 오래 높으면 심장은 과로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고장이라기보다 과부하가 누적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남아도 충분합니다. 입으로 넘어가면 검진표가 진짜로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사례 1. 산책 중 숨참이 알려주는 것. 은퇴 후 산책을 자주 하는 김 선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30분 산책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5분쯤 지나면 숨이 조금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스칩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고요. 이때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거나 불안이 커져서 모든 걸 심장으로 연결해 버리거나요. 이 영상이 제안하는 길은 그 중간입니다. 넘기지 말되 과장하지 않는 길. 그 길은 관찰입니다. 관찰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숨참이 특정 상황에서만 생기는지, 쉬면 얼마나 빨리 좋아지는지, 같은 코스를 걸어도 날마다 차이가 큰지, 최근 식사가 짜졌는지, 수면이 흔들렸는지, 약 복용이 일정했는지. 이 질문은 진단이 아니라 해석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있을수록 의료진과의 대화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사례 2. 혈압이 오를 때의 흔한 패턴.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집에서는 혈압이 괜찮은데 병원에만 가면 올라갑니다. 혹은 특정 시간대에만 높게 나옵니다. 이때도 숫자 하나에 반응하기보다 방향을 보는 게 좋습니다. 평소 평균이 어떤지, 짠 음식이 늘어난 시기가 있었는지, 걷기나 활동이 줄었는지, 잠이 흔들렸는지, 약 복용이 일정했는지. 혈압은 하루의 감정에도 반응하지만 생활의 흐름에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단기와 장기를 동시에 보는 지표로 이해하면 더 편합니다. 2부 예고. 이제부터 검진표가 읽히기 시작한다. 다음 편에서는 검진표를 읽겠습니다. 혈압은 혈관 벽의 노동 강도였죠. 콜레스테롤 환경은 혈관 벽에 쌓이는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혈당 흐름은 혈관 환경을 장기적으로 흔들 수 있고요. 신장 지표는 심장과 신장이 한 팀이라는 걸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검진표는 겁주려고 있는 종이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오늘 1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심장은 무섭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분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 검진표를 진짜로 읽어볼까요?